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전문가들 비판하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네. 수주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 돼요. 수주만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PER, PBR 요거대로 주가가 가나요? 그렇게 따지면 호수가가 왜 주가가 못 갑니까? 밸류 따질 거면 미국 주식 하는 게 맞아요. 실적 턴어라운드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4848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화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추석으로 길게 갔다가 조정도 길게 오고 사실 작년에 저도 샀다가 최근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기다릴 거거든요. 네. 네, 돈 되는 종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 시간입니다. 을사전입니다. 지난해 우리 증시 어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참담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꼴찌 네. 이런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좌절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죠. 그런데 해가 바뀌더니 이 거짓말처럼 분위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기사 제목 하나 보니까 네. 진격의 K증시 주요국 증시 상승률 1위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레포트도 봤어요. 네. 전교 꼴찌에서 전교 1등으로. 이거 정말 반전이죠. 예. 그야말로 이거 뭔가가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불안하죠.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 건 아닌가. 우리 또 속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감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목을 하나 고르더라도 확실히 공부하고 알고 투자를 해야 그나마 우리가 이 불안감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도 종목 하나 딱 정해서 집중해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목사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해부 나서신 분이에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저녁에 종목을 또 저랑은 사실 프로그램 하면서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15분짜리 코너를 하다 보니까 네. 1시간 동안 마음껏 이제 또 대담을 할 수 있을 괜찮아요. 것 같아요. 아마 끝날 때쯤 되시면 또 안 해요 이러실 거예요. 자,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예. 자, 오늘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 제가 먼저 좀 드릴 텐데요. 네. 이 종목은 여기서 맞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소리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이게 힌트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의성어로 주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역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주. 거기까지 안 가셔도 그래요. 돼요. 네, 이거 여기까지만 하셔도 뭡니까, 돼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제가 역사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국사 레벨. 이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네. 대조영이죠. 예. 대조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대조영 이렇게 불렀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 종목의 친구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 너무 많이 떨렸어요. 오늘 힌트 참 예. 대단하죠? 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말도 안 되는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추측해 주실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상승을 보여준 조선 섹터. 그중 수주 1위는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즉,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계열사,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형님격이죠. 사실 HD 한국조선해양 탄생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속에는 이제는 이름마저 사라져버린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2019년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중간지주사 설립을 계획하고 아람코에 지분도 팔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중간지주사가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물론 이유의 반대로 양사의 합병은 좌절됐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은 순항했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며 친환경 선박 및 자율 운항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회의론과 슈퍼사이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낙관론 사이에선 K조선과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철저하게 발가벗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바로 네.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야, 놀랍게도 이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한번 할 때가
됐다 저는 싶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별거벗은 종목사에서 조선을 아직까지는 한 종목도 좀 다루지를 않았어가지고 지금이라도 2025년 또 빅사이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특히 또 이 정유사님이 어떤 종목 할까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을 딱 골라주신 이유를 간략하게 좀 알려주신다면요. 제일 자신 있어요. 제일 자신 있어요. 네. 제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걸로 선택했어요. 막 던져도 되겠습니까? 네, 던져도 돼요. 좋습니다. 던져도 돼요. 야, 이 정도면 네. 조선주 겉핥기는 뭐 절대 아니겠다. 이거 뭐 오늘 심층해볼래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네.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약간 부담도 되기도 하고요. 1시간 알차게 저희가 이제부터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이 업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관련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조선이 보면은 레포트만 읽어도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 조선주보다 보면 이 조선에 대한 지식이 따로 없으면 너무 이건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도대체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배 종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수많은 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좀 어떤 정리해 주세요. 때는 뭐 LNG선이 뭐 유망하다. 어떤 때는 뭐 컨테이너선, 게다가 뭐 운임지수도 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 따로 있고 네. 그렇잖아요. 군용, 기업용, 이제 사람이 타는 거 이렇게 세 분야만 놔도 되거든요. 예. 뭐 화물선, 이제 사람 실하는 여객선, 그리고 이제 군용인 군함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어선, 연구선, 수상항공기 이런 거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그 배를 선박을 얘기할 때는 화물선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유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화물선, 여객선, 군함, 어선, 연구선, 수상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 배의 종류는 이제 화물선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때 바다에 이제 배가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많이 나오는 컨테이너선. 예. 컨테이너선. 6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컨테이너선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요건 이제 해운주 얘기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혹시 부산이나 집게 사시는 분들은 부산 안 가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이 컨테이너 실은 선박들 그 그림이 먼저 맞아요. 그려지잖아요. 저는 그게 문득 생각나는 해운대. 거기에 이제 쓰나미가 밀려오게 되면서 컨테이너선이 뒤집어져가지고 광안대에 딱 걸쳐진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선. 그렇죠. 그쵸? 컨테이너선 그리고 이제 벌크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곡물. 그러니까 곡물은 이제 쌀도 될 수 있고 밀도 될 수 있고 콩도 될 수 있고 광물 같은 경우는 석탄도 될 수 있고 뭐 철강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가 비대화 지수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벌크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액체로 된 것도 이제 실어 나르거든요. 네. 이걸 이제 탱커선이라 그래요. 아,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액체, 화물, 운송, 특화 이렇게 해가지고 탱커선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조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VLCC, PC 이렇게 나눠지는데 VLCC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요거 최근에 수주 얘기가 지난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꽤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셰일 오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동에서 항상 이제 이 원유 운반선을 계속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이제 땅에서 뽑아낸 그리고 바다에서 뽑아낸 원유를 운반하는 초대형 유조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도 유조선이라 그러고 피지선 같은 경우도 유조선이라 그러는데 네. 피지선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정제를 거쳐가지고 등유, 경유, LPG 이런 것도 세분화시켜서 나르는 석유 제품 운반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 기분 탓이겠죠? 원래 그런 시간입니다. 네. 여기. 원래 그러신가요? 유치원이라 여기 네. 주린이들을 제가 갖고. 이상하게 이런 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문득 아유, 너무 드는데 아닌 거죠? 정확히 하고 계신 그런 거예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는 피지선까지 했어요. 이제 그죠? 그러면 고체, 액체, 그럼 뭐가 남았죠? 기체. 기체,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액화가스, 가스. 예, LNG, LPG, VLAC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체를 액화 상태로 운반하는 배를 이제 가스선이라 그러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LNG, 액화 LNG 선. 천연가스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소를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하는 배가 있거든요. 이거를 암모니아선이라 그러는데 VLAC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G선은 가스를 기체를 액화했으니까 그거는 앞서 탱커선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액체를 액체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체를 액체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탱커선에는 그 LNG를 못 실어요. 그래요. 터져요. 터져요. 그러면은 수소폭탄급은 이게 핵폭탄급 터지기 때문에 네. 필선은 운반을 못해. 그래서 LNG선은 그래서 좀 특수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암모니아선은 수소를 암모니아로 형태로 이렇게 운송한다고 했는데 암모니아가 그 상태는 어떤 형태인 거예요? 이것도 그것도 액체. 예. 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기체를 통해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면 거기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자체로는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체보다는 액체를 해야 더 많이 실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암모니아를 이제 또 형태로 해서 대량 운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 종류를 사실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본 분들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많이 들려왔던 LNG선 그리고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얘기들 특히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네. 그럼 여기서 전체 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어떤 배예요?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선 네. 시장이 제일 크다? 네네.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소비재를 가장 많이 실어 나르거든요. 네. 보통 해상 물동량 얘기할 때 기준이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비중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는요?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는 특수선. 특수선, LNG선 뭐 그렇죠. 이런 거. LNG선이고 또 한 발짝 나가고 그러면 FLNG 같은 것들, 해양 부유식 설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특수선이기 때문에 만들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거라 보시면 그럼 돼요. 마진도 그 특수선들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주요 해운사별로 네. 어떤 선박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참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비중에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게을리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해운사 얘기하게 되면은 HMM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얘기하는데. 현대해상. 현대해상이요? 상선이요. 현대해상이요? 오늘 보험주인가요? 갑자기. 현대상선. 업종이 바뀌었군요. 네. 우리가 보통 해상 물동형 얘기할 때 컨테이너선 많이 실어 나르잖아요. 네. HMM이 그게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매출 대비 컨테이너선 비중이 86%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HMM을 보실 때는 SCFI를 보셔야 돼요.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지수. 네네, 그거 대부분 보셔야 돼요. 컨테이너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벌크선이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 기업, 페노션.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아까 곡물하고 광물 이런 걸 실어 나르는 또 벌크선 비중이 64%거든요. 그래서 페노션 얘기할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비대화 지수, 벌크선 운임지수,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운사별로 주여봐야 되는 그 지수가 달라지는 이유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배의 종류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얘기 나오게 되면은 HML 보시고 그리고 뭐 곡물, 광물 얘기 나오면은 페노션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노션도 컨테이너선 비중은 8%고요. 그리고 탱커선이 8%, 그리고 LNG가 2%.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좀 규모가 좀 작은데 흥하용이 있는데 흥하용 같은 경우는 이제 탱커선 84%. 여기는 완전 또 다르군요. 네네. 그래서 중동 쪽에 이게 나오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은 흥하용. 흥하용. 네, 요거 보시면 돼요. 최근에 중동 쪽에 이게 나오게 되면 이 중동 쪽에 뭐 기름값이 올랐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STX 그린오지스 흥하용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 네. 요거는 벌크선 비중이 40%, LNG선 비중이 20%, 탱커선이 8%. 골고루. 네, 그렇죠. KSS 해운 같은 경우는 액화가스, 그러니까 LPG 같은 액화가스 이런 것들이 87%, 87.9%, 그리고 PC선이 1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떻게 조선을 준비하다가 해운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서 배 종류 이렇게 쭉 네네. 나열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조선사들 중에서도 어떤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HD 한국조선해양은 이 중에서 뭘 가장 많이 만드나요?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맛집은 메뉴가 다 괜찮아요. 메뉴가 다 괜찮아요. 선정하신 이유가 이런 거군요. 여러 가지 하는데 다 잘한다. 네. 이게 어떤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물론 좀 이따가 비중을 말씀드리겠지만 다 하거든요.
컨테이너 수요가 많게 되면은 컨테이너 많이 만들고요. 엔진선 비중 많으면 그거 많이 만들고 그리고 뭐 특수선 얘기 나오게 되면 그쪽도 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컨테이너선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컨테이너선을 집중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VLCC도 만들 줄 알고요. 다 메뉴가 괜찮아요. 다른 조선사들도 다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에 맞아요. 있는? 서로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그 군함 이제 수주 받을 때 네. 한국조선해양하고 한오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만들 줄 알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돼요. 아하. 네, 그래서 많이 겹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군함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요 얘기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MRO, 그 네네. 유지보수 정비를 의미하는 용어잖아요. 미국 해군 함정의 MRO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뭐 떠들썩했습니다. 요새 조선주들 뭐 신고가 랠리 계속 기록하고요.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MRO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해군을 예를 들게 되면은 배가 있잖아요. 근데, 배를 운용하게 되면은 이게 낡아질까요? 안 낡아질까요? 당연히 낡죠. 그죠. 사용을 낡아지다 보니까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개념의 창정비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 해군 MRO는 미군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 찾아봤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 말투가 사전식이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이 조선 산업의 먹거리가 상당히 좀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공부할 때 이것이 사실 배가 뚝딱하면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발주를 하고 수주를 해서 뭐 건조 기간이 뭐 1년, 뭐 길게는 몇 년씩 또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수익은 언제 잡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플로우를 알고 가면은 실적 네네. 잡히는 시기나 뭐 주가 보는데도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흐름을 네. 좀 알려주세요.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받게 되면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우 다행이다.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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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이야기. 갑자기 확 와닿았어. 아, 그래요? 이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공했어요. 첫 번째 일단 성공했어요. 그림은 잡혔습니다, 벌써 네, 지금. 아, 그래. 다행이네요. 그 조선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받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이제 인도를 할 때 나머지 잔금을 다 주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선주가 이제 갑일 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선소가 약간 이제 갑으로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헤비테일 방식에서 조금 이제 균등 분배 방식으로 좀 많이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금 방식도 말씀드렸으니까 건조 기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자라 그 배를 만들 때 선주에서 발주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배가 이제 도크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배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 뭐 캐드 이런 걸로 있잖아요. 해가지고 배를 설계를 해요. 네.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면 되나요? 아니요. 되나요? 아니요. 이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다. 네. 그러면은 설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이게 표준이거든요. 네. 요거급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1년에서 18개월 정도 걸려요. 와, 설계 오래 걸리네요. 네, 오래 걸려요. 이게 배를 발전돼서 바로 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18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각 그 기자재 업체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또 발주를 해요. 이쪽에 뭐 아시겠지만 곡블록을 만들어달라, 엔진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선원들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뭐 프로펠러 만들어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형 블록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소형 블록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도크 있잖아요. 독. 여기다 원래 이게 그냥 우리는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독인데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용접으로 조립을 해요. 그래서 대형 블록을 만들고 또 이어 붙이고 요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소실적에 제가 여담이지만은 거제조선소에서 일해보셨어요? 용접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발로 뛰는. 네. 아니, 조선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 용접을 통해서 붙인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립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소형 블록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도크해서 완성시키는데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발주사에 인도를 하게 돼요. 그게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호재가 천천히 반영되는데 최근에는 너무 좀 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조선 주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조선주, 수주 하게 되면은 뭐 일감이 좀 쌓여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연 단위로 이렇게 상당히 좀 걸린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네. 조선업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K조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는지 요거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건 사실상 말씀드릴 건데 수치는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 클락슨 리서치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작년 수치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 글로벌 수주량이 6,581만 CGT, 네. 2,412척이거든요. 이게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34%가량 늘어난 수치인데 네.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 71%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1,711척. 와. 요 정도 가져가게 되면서 4,645 CGT 요럴 거거든요. 중국이 70% 이상이면 압도적인 거고 사실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로 대한민국 조선 1위 뭐 중국한테 넘어갔다 1, 2위 왔다 갔다 하는 것 네네. 같은데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음식을 좀 비유하자면은 예. 짜장면 10그릇 파는 게 돈이 될까요? 탕수육 5그릇 파는 게 더 돈이 될까요? 이야. 아, 그런 네. 거군요. 그래서 점유율도 중요하긴 한데 네. 우리는 지금 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선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그게 더 없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되지만은 컨테이너나 이제 벌크전 같은 경우는 조리만 잘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붙여가지고 용접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LNG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터지니까. 그렇죠. 특수선이라. 네.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LNG선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출받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2018년도에 그 호주가 중국의 후둥 중화조선이라고 LNG선을 발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다에 서버렸어요. 사고 난 거. 네. 서버렸는데 그 원인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느 나라든 가가지고 LNG선 그 수주 경쟁을 할 때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너희 배 서고 싶니? 이런 거 쓰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은 네. 진짜 거짓말하고 LNG선 있잖아요. 아까 말씀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있잖아요. 이게 터지잖아요. 진짜 핵폭탄급이에요. 그렇 이거 어마어마한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바다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을까 겁나서 못 가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LNG선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주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 관계 때문에 또 주는 것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우리나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를 보더라도 LNG선 관련된 뉴스들이 조선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 되는 거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71대 17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좀 말씀드린 짜장면 10그릇보다는 탕수육 5그릇이 매출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유율에는 뭐 크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되는 그런 종류 네. 위주로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이 호황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일래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2027년도까지 일단 다 찬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다 찼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2030년이 넘어서도 수주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그 정도로. 네,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지금 2027년도까지 다 채우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2028년도부터 채워야 되는데 요거는 잠시 미국 갔다 올게요. 지금 미국이 LNG 수출 기지가 7개가 돌아가고 이제 2029년, 2030년도에 5개가 더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네.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 만들어지는 수출 기지에서 수출되는 LNG 운반선을 또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또 한 100척 넘게 예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수출 기지가 5개에서 5,200만 톤의 LNG가 수출이 될 거예요. 네. 거기서 거기서 100척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또 17개 수출 기지를 또 승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5개 수출 기지에서 100척이에요. 네. 그럼 17개 기지면 몇 척이 될까요? 합하면 한 400척 정도. 그렇죠.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거 어디다 줄까요? 아. 그죠? 우리나라 주겠죠? 네. 중국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IMO 이제 환경 규제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IMO 환경 규제에 맞추지 못한 노후 선박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적 선박이 한 600척이 넘어가요. 600척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300척 가량이 노후 선박이에요. 적어도 LNG 신선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 수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노후 선박이 800척이 넘어가요. 아마 이게 202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오게 되면 1000척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LNG 추진선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중국 쪽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1000척에서 700척만 우리가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크가 빌 날이 없어요. 그렇네요. 도크가 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준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연예인 걱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조선 걱정도 아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LNG선 만드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슈가 LNG선에 좀 이제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름철 한정 메뉴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메뉴가 나왔거든요. 그게 또 뭐요? 어떤 거? 새로운 메뉴가 나왔거든요. 하나요? 그게 또 이제 해군 선박, 미국. 해군 선박. 네, 해군 선박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근데 방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완전체를 이제 발주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군함 같은 경우는 조금 비밀스러운 어떤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껍데기만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겨서 시스템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시스템까지 장착해서 미국 쪽으로 넘길 것인가 이게 아직 제가 볼 때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군 선박도 건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MRO도 해야 되는데 MRO는 어차피 정비니까 바로 지금 준 거예요. 준 건데 지금 중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군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방식이 안 정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은 아마 현대중공업이 그걸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미국은 사실 좀 발등이 떨어졌어요. 미국 기준을 봤을 때 중국이 서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걸 미국은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바다를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약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지금 선박된 노후가 되게 심하게 돼가지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전투함이 370척인데 미국은 297척이에요. 어허.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중국이 더 많아요. 네. 중국은 쇼미더머니처럼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쇼미더머니 뭔지 아시죠? 예. 아마 아실 겁니다. 돈 무한정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무한정 찍어내기 때문에 2035년이 되게 되면 중국은 475척 그리고 미국이 317척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미국의 기술력이 높긴 하지만 중국도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해군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소위 말하는 이지스 구축함 요거 8척, 호위함 4척, 원자력 잠수함 3척을 건조하거든요. 매년이요? 네. 근데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1척, 공격형 원잠 1척. 이밖에 안 돼요. 이거 이지스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죠.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쨌든 이지스 구축함, 네. 이지스 3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함 그리고 이제 정조대왕함 이런 것들을 일단 2척 그리고 차기 호위함 2척, 핵잠수함 4척 이걸 건조를 해야 되는데 아주 큰 것들. 네. 우리 미국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국이랑 조선산업의 협력을 그죠. 계속하고 그 싶은 트럼프가 옛날에 90년대에 거제도에서 왔다 갔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 검색하면 바로 나온대요. 오. 90년대에 이미 왔다 갔기 때문에 건조 능력은 아마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더 잘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왔잖아요.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364척 군함 구매 예정이라 그러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술력이 필요한 건 우리나라 쪽으로 가능성이,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냥 노다진 거죠, 그냥. 좀 조금 말씀드리면. 전에 이 조선 시장 점유율 얘기를 해주셨을 네네. 때 중국이 70% 우리나라가 17%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국가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쉽게도 없어요. 오. 아쉽나요? 하나도 안 너무 좋은데. 아니, 아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말고. 선생님까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번 더 정보가 없어요.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일단 기대할 만한 조선업의 그 업황,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나 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사이클,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이 사실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네. 이게 초입인 것과 한창인 것과 끝나갈 때쯤은 뭐 주식 투자할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무릎인가, 어깨인가. 그렇죠.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한창 좋다가도 좋은 시기에 피크 얘기가 나오면 맞아요. 당장 좋아도 주가는 훅훅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에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 42km 구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 15km 정도? 한 15km 정도 보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 왔다. 비가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가요? 아우, 또 성공했네? 또 성공했네? 제가 조선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녔냐면은 2023년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유튜브 찾아본 제 쇼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라면은 조선주 한 5년 가져간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마라톤을 치게 되면 한 15km 정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LNG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2억 5천만 불에 돈 되는 수주가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4분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아직 반영조차 안 됐거든요. 그거 반영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추가 수주 받는 것도 계속 반영이 될 건데 그러면은 실적은 이제 흑자로 돌아가게 된 거고 실적 개선세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연도로 보게 되면 2004년 정도? 아마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02년, 2003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 올랐다가 하반기 빠지고 상반기 올랐다가 하반기 빠지고 이걸 반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흐름과 좀 비슷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2004년 초입 구간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한 15km 정도 왔다. 네. 그러면은 조선 섹터 믿고 가봐도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갈 길이 또 창창한 그런 산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 HD 한국조선해양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사들 워낙에 다 기술력이 좋아서 다 하나같이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선주 중에서도 네네. HD 한국조선해양을 콕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이게 빨대를 다 꽂고 있어요. 빨대를 콕콕콕 다 꽂고 있어요. 일단은 다 지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 엔진까지. 그러니까 엔진까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방산 이것까지 있는데 엔진은 없거든요. 근데 한조회 같은 경우는 엔진까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엔진 얘기하면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엔진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만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설계도를 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중공업이란지 마린엔진이란지 STX엔진 이 회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건 가능한데 중국에서는 못 만들어요. 독점 계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중국에서 4,500척 얘기했잖아요. 예. 싹 다 우리나라 엔진 들어가요. 네. 싹 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 엔진 안 준다? 그럼 배 못 만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아무리 수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엔진 안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 만들어서 좋고 걔네들이 배 만들면 우리는 또 엔진을 팔아서 좋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잘한다고 해도 너무 비관할 게 아니네요. 걔네도 우리 엔진 안 주면 노져야 돼요. 그래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다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요 회사들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선박들 만들고 그리고 군함도 만들고 엔진도 다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해양 플랜트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최근에 2%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 하는 거 한국조선해양이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군함 얘기 나와도 해당이 되고 엔진선 얘기 나와도 해당이 되고 FLNG 얘기 나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자회사별로 주력 선종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 LNG, LPG, VLAC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얘기 나오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PC, LPG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컨테이너, LNG, LPG, VLAC인데 삼호중공업은 LNG가 또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중간 지주 회사 개념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HD 한국조선해양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잡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빨대 꽂았다고 그래서 제가 빨대 다 꽂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배 순익이 어차피 다 올라오기 때문에 뭐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골고루 자라고 거기다가 중국 배를 잘못하면 노젓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H대한민국 조선해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계속 웃을 수는 없으니까 네. 변수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먼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IMO 국제해사기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환경 규제 관련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경 규제에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노후 선박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해사기구 네. IMO 여기가 이제 2020년도부터 공해 항해 선박 사용 연료의 황화함유량 네. 여기가 0.5%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선박에서 그 환경 오염 물질 많이 배출하면 너 안 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은 약간 뿌옇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배에서는 매연 때문에 그래요. 아하. 벙커시우를 태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상당히 심해서 바닷가 쪽이 한국 쪽이 의외로 미세먼지가 그래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배 교체를 해야 돼요. 노선박들 교체를 하게 되고 스크러버라 그래가지고 매연 저감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노선박에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스크러버가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배를 교체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노선박 쪽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연료가 뭐가 되냐? 벙커 시유에서 이제 LNG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L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벙커 시유라든지 석탄, 석유 대비해가지고 탄소 배출이 상당히 좀 적어요. 네. 그래서 LNG가 대체 에너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성분이 이제 메탄인데 이게 연소가 되면서 황산화물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99% 벙커 시유 대비해서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확 줄어드네요.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23%.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은 99%까지 감소시키는데 황산화물, 미세먼지는 99%까지 저감을 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23%밖에 저감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옮겨가는 단계라서 아마 앞으로는 LNG에서 다른 연료로 아마 대체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 아마 그래서 친환경 연료 이런 것들로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암모니아선 이게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IMO 2020이라고 네네. 한창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선주 주가는 정말 참담하거든요. 네네.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전문가들 비판하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수주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 돼요. 수주만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얘기냐면은- 저가 수주 뭐 이런 논란도 네. 남기는 수준가 그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만약에 제가 짜장면집을 이렇게 중국집을 열었어요. 네. 근데 계속 적자가 나면은 유지가 될까요? 매출 많이 늘어봤자. 손익분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예요. 그동안은 적자선박 계속 수주를 받았던 겁니다. 받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질 텐데 그 LNG선의 그 선박 가격이 올라간 계기가 뭐냐면은 2021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나시죠?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 서방 쪽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게 되면서 노드스트림이라는 그 가스 송유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잠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그 러시아에서 가스공을 못 받아 보니까 다른 데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게 카타르, 호주,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육지로 운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배로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급해지다 보니까 카타르라든지 미국 쪽에서 좀 더 LNG를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때부터 LNG선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넘겨먹을 수 있는 그죠. 배가. 그러면서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손익분기가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LNG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언제 턴이 됐냐면은 하나오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1년도 6월 달부터예요. 잘 보시면은 조선주의 흑자전환 얘기가 언제부터 얘기 나오면 202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수주를 받고 이게 이제 인도되는 시기가 딱 그때잖아요. 딱 아까 2, 3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선주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런 겁니다. 이게 LNG선 원가를 보기 대비라서 사실 알기는 쉽진 않은데 LNG선이 프랑스 GTC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물창 로얄티를 주고 손익분기가 예전에 이제 1,200원대 기준에 보게 되면은 달러로 네. 1억 8,500만 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한일이 올라가가지고 1억 9,500만 불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뭐 다 떼고 그냥 2억만 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억 5천만 불 받기 시작한 게 2022년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억 8,500만 불을 넘어서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이 2021년도 6월 달이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간신히 흑자로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도 6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돈 된 수주 있잖아요. 2억 5천만 불 넘어가는 질 좋은 수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빠르면 4분기 내년부터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은 흑자 전환된 건 사실이지만은 정말 실적 턴어라운드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받기 시작한 물량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건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원자재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 뭐 요즘 가격들이 많이 올라 네네. 있으니까. 후판 가격 상황은 좀 어떤가요? 후판 가격은 2022년을 넘어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요 조선업은? 네, 그런 거죠. 원가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네. 후판 가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환율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요가 빵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은 전혀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방금 전에 환율 얘기도 하셨기 네네. 때문에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 시장이 그렇게나 지독하게 안 좋았는데 조선주들 뭐 계속 신고가 쓰고 했던 네. 주요 이유 하나가 고환율에 오히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떴단 말이죠.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 진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를수록 좋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부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나가지고 환율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부담된다, 악재가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환율 보실 때 뭘 같이 보시면 되냐면은 CDS 프리미엄, 국가 부담지수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 시장에 따른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안 좋게 변화가 되면은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가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올라갈 때는 같이 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환율에서도 앞선 단계인 통화라는 개념에서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게 결국 통화가 변화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화라는 통화가 절하가 되는 거거든요. 절하가 되는 건데 이 절하가 되는 요인이 단순히 환율이 올라간다. 이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원인이 통화가 절하가 되게 됐는데 통화 절하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때는 걱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 말 같은 경우 환율이 올라간 부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더 큰 원인은 그냥 단순히 환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원화가 절하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CDS 프리미엄 요게 같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 좀 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수록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차익이 발생되니까 당이 좋게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 여건을 보자면은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을 때도 대체적으로 다 모멘텀이 미국에서 오는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의 뭐 LNG 이 시설과 관련해서 LNG 선박 이 발주라든지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 조선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또 선박법을 발의를 한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수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선박법 구체적으로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법인가요? 그러니까 선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연안에 중국 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안 돼. 완전 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배제시켜버리고 그 자리를 미국 선박으로 대체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작년 6월 달에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나온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여기 작년 6월 달에 나왔었는데 중국 해군 구축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해상 지배력을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오.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보여줬던 선박 건조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조선업이 쇠퇴를 하게 되면서 선박 건조 능력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이었던 중국의 속도가 계속 확장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해상에서 중국을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아, 거죠. 밀린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해상 패권을 뺏기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미국의 지위가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소련 붕괴 이후 네. 처음으로 지배력 도전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의 경제적, 군사적 위치를 계속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찰국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중국이 어쨌든 위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군력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네. 바다를 지배해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그 그린란드랑 같이 트럼프가 눈독 들이고 있는 곳이 파나마 운하였잖아요. 네네. 그것도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운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 약간 또 바다를 지배하고 싶은 그 욕구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거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파나마 건설할 때 미국 노동자 되게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되게 많이 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의 어떤 땀이 서있는 곳인데 거기에 자꾸 중국이 지배를 하려고 자꾸 소나기를 뻘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그래? 해가지고 이건 그러면 우리 거네? 줘! 내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정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이 HD 한국조선해양 과연 주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 쯤에서 이 부담 느낄 만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항상 조선얘기가 받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늘려보라 얘기해요. 차트를. 사실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3년도부터 보게 되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4배 올라갔거든요. 최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그런데 차트를 제가 넓혀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넓히게 되면 가는 중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마라톤에서 15km 얘기한 게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저기 했는데요. 큰 산이 2개가 있네요. 네, 그렇죠. 큰 산이 2개나 있죠. 앞에 큰 산은 컨테이너선, 네. 뒤에 큰 산은 아까 해양 플랜트. 그게 달라요. 네. 그 모멘텀을 받았던 네, 그렇죠. 시기군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 없다고 봐야 돼요. 밸류에이션은 결국에는 실적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실적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네네. 건데 앞으로 그러면 실적 전망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적은 작년 대비 올해 좋을 거고요. 올해 대비 내년 좋을 거고 내년 대비 더 내년 더 좋을 겁니다. 계속. 그리고 밸류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밸류 따질 거면 미국 주식 하는 게 맞아요. 아하. 우리나라는 밸류 안 먹혀요. 물론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못 갔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PER, PBR 요거대로 주가가 가나요?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가 왜 주가가 못 갑니까? PBR 따지고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동전이 양면 같아서 이게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 쪽 볼 때 딱 한 가지 봐요. PSR. 주가 매출액 비율.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결국 매출이 좋아져야 영업이 수익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그 정도만 보고 사실 PBR, PR 안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국내 증시의 뭐 특성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따라가기 바쁘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에 할 때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왜 구글 같은 주식이 없을까? 우리나라 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 드렸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고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도 되는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을 아니요. 주시겠어요? 지금은 그건 아니요. 조정을 기다리세요. 제가 조선을 4848하고 있거든요. 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네. 저는 여기 전화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요. 설마요. 조선이 2023년도부터, 그러니까 패턴을 보니까 추적으로 추적으로 길게 갔다가 조정도 길게 오고, 길게 갔다가 조정도 길게 이렇게 오거든요. 사실 작년에 저도 조선주 샀다가 최근에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조정을 기다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주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남았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을 깊게 기다리세요. 깊게 기다리고 난 다음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끈덕지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조선은 분명히 좋은 수익률 나옵니다. 잔파도가 아니라 좀 큰 파도를 타야 네네,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 현대중공업의 가운데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중공업은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3분의 1 왔으면은 주가도 앞으로 이제 갈 자리가 한 3분의 2 정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네. 거예요. 직전 국정 부근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이세요? 전에 올라갔던 위치가 사실 2번 그 고점이 나왔었는데 네. 굉장히 너무 높아 보여가지고 네네. 저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저는 주식시장을 정률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봐요. 갈 때는 생각보다 더 하고 빠질 때는 생각보다 더 빠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고점 못 가면은 45만 원대에서 부러질 거고요. 아니면 45만 원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저는 아마 신고가 한번 더 쓸 거라고 봐요. 과거보다 지금의 어떤 수주 성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좀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 HD 네네.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가운데서 안정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중국집 가서 뭐 먹을까 고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저는 네네. 점심 때 저는 뭐 잡채를 먹긴 했지만 뭐 먹을까 고민되면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되시면은 ETF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 타이거 조선 탑10이라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 탑3 클래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ETF를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비과세. 비과세 세금 부담이 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 투자할 때 이거는 꼭 조심해야 되고 이런 뉴스 나오면은 좀 챙겨봐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요? 지금은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말씀했는데 네. 그 좋은 얘기가 실행이 안 될 때. 그게 아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차츰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갈 거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눈 얘기들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게 좀 발목 잡지 않을까? 그 정도? 네. 지금 당장은 실제로 수주도 잘하고 있고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작은 악재라도 뭔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급하게 좀 주가에 반영될 네.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에너지 운반선 배척 그거를 많이 중국에 줘버린다. 정말 끔찍한 얘기네. 그거를 완전히 수준을 꺾어버린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조선주 절대 사지 마라. 네. 5대는 사지 마라. 이렇게 썸네일로 나갈 겁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HD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닙니다. K조선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조목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말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벌목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